태풍 하이선의 직격탄을 맞은 부산과 울산 곳곳에 도로가 통제되고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동해안을 타고 북상 중인 하이선은 오후 3시쯤 강릉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급증하던 중증 환자 증가세도 완화됐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20%가 넘는 만큼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이 오늘로 예정된 업무 복귀 결정을 번복하면서 집단 휴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에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복귀 시점을 논의합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에 8조 원 규모의 5G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태풍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늘 오전 9시쯤 부산에 상륙을 하면서 특히나 영남 지역에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지금 태풍 움직임이 어떤지, 피해 규모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지금 태풍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 제주도를 강타한 10호 태풍 하이선은 오늘 오전 9시쯤 울산 남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최대 풍속은 144km고 시속 41km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서 오후 3시쯤에는 강릉에 접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특히나 하이선에 직접 영향을 받은 부산 지역에 지금 피해가 속출했다고 하죠. 네, 하이선은 초속 30m를 넘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부산 소방본부는 태풍 관련 143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거가대교와 광안대교 등 도로 53곳이 통제됐고 부산 김해경전철과 동해선도 일부 구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현재 전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기 298편도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네, 태풍이 동해안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윗지역의 소식도 들려오는데 울산과 또 인근 지역의 산업의 피해 소식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5공장에 일시 정전이 발생해 약 1시간가량 가동을 멈췄는데요. 현재는 한전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해 정상 가동 중입니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의 터빈 발전기 2호기와 3호기도 정지됐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는 터빈 정지에 따른 외부 방사선 누출은 없다며 원인을 점검해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팔자세와 개인 투자자가 사는 매수세 이런 구도가 계속 이어졌죠. 오늘 금융시장 동향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잠깐 하락세를 보이다 이후 크게 치솟았습니다. 오전 11시 10분 현재 0.44% 오른 2378.63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에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0.97% 오른 874.47에 거래 중입니다. 오전 중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 거래일보다 2원 45전 떨어진 1187원 15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별로 보면 매매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개인 투자자가 거센 매수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은 2,627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은 1,457억 원, 기관은 1,190억 원을 순매도하며 팔자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은 30%로 집계돼 지난 2016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9명으로 5일 연속으로 100명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곧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에도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적용이 된다고요.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이번 명절 기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명절 대이동으로 바이러스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건데요. 박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5월 연휴, 8월 휴가철 이후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친지분들의 안전을 위해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은 119명, 위중증 환자는 162명이며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36명입니다. 네, 또 오늘부터 새로 추가되는 내용도 하나가 있는데 오늘부터는 빵집 등도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 전문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매장 내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앞서 카페 등에만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를 내자 사람들이 빵집 등으로 몰린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감염 취약 사업자 7천여 곳과 건설 제조 3만여 곳을 점검한 결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 등에선 거리두기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지난주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극적으로 파업 관련 합의를 이뤘지만 주말 내내 오락가락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었는데요. 복귀를 한다 안 한다를 놓고 논의가 엇갈리면서 지금 혼란과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지금 전공의들 상황은 일단 뭡니까? 네, 파업 유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복귀하지 않은 채 집단 휴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주말 내내 이들의 행보는 말 그대로 갈짓자였는데요. 지난 4일 의료계 합의 직후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초 오늘 행동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신속한 논의를 위해 지난 토요일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어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복귀하자는 뜻을 밝혔지만 내부 강경파의 거센 반대로 다시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네, 정말 갈짓자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네, 잠시 뒤인 오후 1시부터 전공의협의회 전체 간담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모든 의견을 모은 뒤에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강경파 전공의들이 정부 의료정책의 원점 재논의가 아닌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져 내부 분열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는 18일째 접어들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당정청이 올 들어 네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을 7조 원대 규모로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을 해서 나눠줄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이렇게 한 해 네 번째까지 추경을 하는 거 거의 60여 년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나랏빚이 커지는 걸 감수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건데요. 당정청은 4차 추경 7조 원 전액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부채는 847조 원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재정 건전성과 지원 효과를 감안해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만 선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시기 역시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2차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학습지 교사나 학원버스 기사처럼 최근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 등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1인당 최대 2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폭에 따라 따로 차등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며 영업이 금지된 자영업자들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노래방이나 PC방, 뷔페, 대형 학원 등의 매출 감소액 일부를 보전해줄 방침인데요. 또 저소득층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7세 미만 아동에게 주는 아동 돌봄 쿠폰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대규모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삼성이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이번에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매출 기준 세계 1위인 이동통신사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버라이즌의 5G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해 네트워크 솔루션을 5년간 공급하고 설치와 유지 보수도 담당하게 되는데요. 버라이즌이 그동안 주파수 부족으로 5G 통신망을 늘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삼성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를 두고 미중 간 갈등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미국 이동통신사들이 화웨이를 배제한 게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통신장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던 경쟁사 화웨이가 사라지면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이어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에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이자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는 SMIC가 제재를 받으면 대만 TSMC와 함께 파운드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중국에서 중소형 파운드리 시장을 공략 중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DB 하이텍 등 국내 기업에게 추가로 반사이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집주인 대신에 국가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국가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떼인 전세금을 돌려준 금액,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대위 변제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올해 8월까지 무려 3,015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 한 해 총액이 2,8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4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은 매년 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34억 원에서 2018년 583억 원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아직 4개월이나 남았지만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 기자, 근데 통상 사실 전세금 떼이는 상황은 전세값이 하락하는 와중에 속신 깡통 전세가 발생을 하면서 많이 나오는 건데 최근에는 전세값이 급등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대위 변제가 급증을 하는 겁니까? 증가 원인은 다양한데요. 우선 보험 가입자가 급증한 게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 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전세금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세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보험 발급 총액과 보증 사고 금액이 각각 22조 9,100억 원, 3,250억 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세 대위 변제가 지방과 빌라 등에서 집중된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갭 투자가 몰린 빌라 등에는 깡통 주택이 적지 않아 이에 따른 보증 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도 대위 변제금이 늘어난 이유로 꼽힙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은행권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용대출로 부족한 집값을 충당하고 사업자금을 집 사는 데 이용하는 등 이른바 우후에 또 편법대출이 성행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대출 규제 관련해서 어떤 걸 들여다보겠다는 걸까요? 네, 은행이 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신용대출도 제대로 반영해서 이 대출 한도를 산정하고 있는지가 중점 검사 대상이 됩니다. 현재 주택대출 규제에 따른 집값 부족분을 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충당하는 등 이 신용대출이 부동산 과열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사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관련 서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이 부채에 반영하는 이른바 DSR 규제를 은행 등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또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놓고 이걸 부동산 투자하는 데 쓰고 있는 건 아닌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 밖에 2018년도 9.13 대책에 따라서 기존 1주택자가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2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도 검사 대상입니다. 네, 이렇게 검사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규정을 위반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당국은 우선 서면 조사를 통해서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이 해당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현장 검사에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 검사에서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이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2년 시한 내에 집을 팔지 않으면 이 대출금이 즉각 회수되고 이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전 청약 3만 가구 물량에 대한 대상 지역을 내일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드디어 내일 공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 8.4 주택공급대책 발표 당시에 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전 청약 물량을 기존 9천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내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이 사전 청약 물량 중 3만 가구의 대상 지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전 청약제란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본 청약 1,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한 청약을 미리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이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할 경우 청약의 100% 당첨됩니다. 이번에 공개될 3만 가구 물량에 대한 사전 청약은 내년에 진행됩니다. 네, 현재까지는 내일 공개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들은 어딜까요? 네, 회의 결과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 8.4 대책 때 발표된 신규 택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이 이번 사전 청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중 일부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하남 교산은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또 내년 상반기에 지구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가장 많은 가구가 사전 청약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한편 이번 사전 청약의 우선순위에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사전 청약제 최초로 최소 실거주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라인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4개 금융사들이 지난달 말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권고안을 모두 수용을 했죠. 언제부터 그런 배상을 할지가 관심사였는데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배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얼마나 배상을 하는 겁니까? 네, 우리은행은 오늘 투자자의 90%에게 575억 원이 배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인 무역금융펀드가 650억 원 규모였으니까 이 투자액의 89% 정도의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동의서 등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 중 먼저 동의서를 작성한 투자자부터 배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은행은 앞서 키코 배상도 6개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수용하면서 지급을 완료하는 등 빠른 배상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은행 말고 3개 판매사가 더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언제 배상을 해주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라인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을 결정한 금융사는 총 4개사입니다. 그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이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 대우도 배상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접수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 넷째 주에 투자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고요. 만약 이때 접수를 못한 투자자가 있다면 추가 접수를 통해 배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는 현재 접수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추석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나은행은 아직 배상 시기를 정하지 못했지만 가급적 빨리 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일자리 프로젝트죠. 한국판 뉴딜 사업 대표 종목군으로 구성된 K 뉴딜 지수가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처인 뉴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이 지수에는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됐습니까? 네, 거래소는 오늘 5종류의 K 뉴딜 지수를 내놨습니다. 먼저 KRX BBIG K 뉴딜 지수에는 4개의 유망 산업군 안에서 잘 나가는 기업 1위부터 3위까지 총 12곳이 편입됐는데요. 먼저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과 게임, BBIG라고 불리는 4개 업종을 기반으로 각 섹터별 시가총액 상위 3곳, 12개 종목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각 종목의 비중을 12분의 1씩 동일하게 두고 산출했습니다. 또 2차 전지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섹터별 K 뉴딜 지수도 함께 내놨는데요. 이들 지수에도 산업군 내에서 시총상위 10개 종목이 각각 편입됩니다. 거래소는 이들 5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다음 달에 상장해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중에서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겠습니까? 네, 증권가에서는 이 게임 업종을 꼽았습니다.
동일 가중 방식을 적용해 지수를 산출한 만큼 이 시총 규모가 보다 작은 종목일수록 자금 유입 강도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 게임 업종 상위 3개 종목의 평균 시총 규모는 12조 4,800억 원으로 30조 원이 넘는 2차 전지나 바이오, 인터넷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거래소에서 다음 달 내놓기로 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동일 가중 방식을 적용할 경우 시총 규모가 작은 태양광이나 풍력 기업군으로 투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뉴스의 중심에 있는 재계 인물과 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BGN 시간입니다. 오늘은 검찰의 기소로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경영 전면에 나선 지 3년째를 맞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권세육 산업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우선 삼성그룹부터 알아보죠. 2년 가까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는데 재판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통상 검찰 기소 2, 3주가 지난 뒤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요. 검찰이 지난 1일에 이 부회장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를 한 점을 감안을 하면 이르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판에 대비해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기존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임을 하고 판사 출신들이 대거 합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담당했던 수사팀 전원이 새로 신설된 특별공판 2팀으로 자리를 옮겨서 양측이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재계에서는 좀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인데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4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가 앞으로 이렇게 수년간 더 이어질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나 대형 인수합병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중 패권 전쟁, 코로나19 충격 등이 맞물린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 삼성그룹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다른 소식도 살펴보죠. 현대자동차 그룹인데 정의선 수석 부회장 보면 지금 그룹 경영을 총괄한 지 이제 곧 3년 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재작년 9월 14일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그룹을 총괄하게 됐는데요. 정의선 체제에 2년 동안 현대차는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을 시작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잇따른 회동을 통해서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협업을 주도하는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파라고 국제적으로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또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막을 내린 국제가전 박람회 이파에 처음 참가했었는데요.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 사장은 지난 3일에 진행된 토론에서 모든 산업을 하나로 연결할 통합형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탄소 배출 없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현대차의 미래 전략에 따른 건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 4일에는 순수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에 대한 전략도 공개를 하면서 세계 시장 공략을 예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올해 2분기 해외 매출 규모가 1년 전보다 20%가량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2분기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액이 146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9.8%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경련은 올해 2분기 전자와 자동차, 화학 등 3대 주력 업종이 모두 부진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0일부터 인천에서 중국 청두로 가는 노선 운항을 5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인천에서 청두 노선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 50분 인천에서 출발해 금요일 새벽 2시 15분에 청두에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의 한중 노선은 인천에서 창춘, 인천에서 난징에 이어서 모두 3개로 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월드랠리 챔피언십 에스토니아 랠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월드랠리팀은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에스토니아 타르투에서 개최된 2020 월드랠리 챔피언십 4차 대회에서 소속팀 선수가 우승과 준우승을 모두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우승으로 종합 1위인 도요타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현재 전일장의 하락세를 딛고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3% 상승하며 현재 2,380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1.0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74.9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수급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개인이 3,303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820억 원, 기관은 1,57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309억 원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90억 원, 기관이 72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눈에 띄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의 대규모 5G 장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소식에 상승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1.4% 오름세 보이며 현재 5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가레인 역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18% 급등해 현재 거래가는 1,625원입니다. 반면 하락하는 종목으로 네이버가 있습니다. 지금 공정위로부터 10억 원의 과지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재 3.96%, 4%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성장주들의 조정 여파도 지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현재 거래가는 31만 5,500원입니다. 한편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지금 수젠텍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받았습니다. 수젠텍 현재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54,400원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9월 7일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